첫 번째 강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사인엑스의 김영 대표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영 대표님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임원을 역임하고 계시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14년간 통상마찰 조정관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인엑스를 창립하시어 보건의료 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전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융복합 의료 제품의 해외 규제 동향과 사례를 공유를 해주실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사인엑스 김영입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주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코로나 풀리고 다들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융복합 의료 제품 해외 규제 동향과 사례 공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융복합 의료 제품의 해외 규제 동향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긴 규제 제도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여러 나라를 쭉 봤을 때 우리가 좀 참고해야 할 그런 점이 많은 곳이 미국이라고 생각이 돼서 미국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제도화에서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그런 거 설명드리고,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을, 특히 우리 식약처에서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 제도에 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그런 몇 가지 시사점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두 개의 식약처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융복합 의료제품 해외 분류 사례 연구라고 하는 연구를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융복합 의료제품 해외 규제 동향 조사 연구라고 하는 두 개의 과제를 했고, 여기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 또 인사이트 요걸 좀 집약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4개의 국가를 좀 저희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융복합 제도의 규제 제도가 이제 어디가 그래도 우리가 좀 볼만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유럽 그리고 일본, 여기는 융복합 제품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법적 정의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좀 실무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컨비네이션 프로덕트 또는 융복합 제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법적 정의가 따로 없고, 미국만이 유일하게 법 수준에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융복합 제도 제품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3개 레벨에서 구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게 이제 단일체라고 해서 한 개의 제품에 의료기기 의약품 또는 의약품 생물제제 또는 생물제제 의약품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3가지가 모두 다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제품을 이제 단일체 제품이라고 해서 정의를 했고, 두 번째를 보시면 합포장 제품입니다. 마치 세트 제품처럼 각각의 제품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이나 또는 생물제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장만 같이 해서 그렇게 이제 판매되는 제품의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동시사용 제품이라고 해서 크로스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품은 별개인데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저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결합돼서 사용이 돼야만 하는 그런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을 이제 동시사용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법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경계 제품 또는 보더라인 제품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경계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정의나 절차나 이런 거를 따로 마련하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자료를 좀 더 내세요. 저런 경우에는 사후 관리에서 저런 걸 좀 고려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그런 내용을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더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국의 이런 제도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부러운 거는 이 OCP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예, Office of Combination Product라고 해서 이게 2002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0년 전에 벌써 생겼는데 이 생길 때 당시에 FDA 커미셔너의 직속 조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박스를 가운데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그게 이제 그 FDA 청장실 부속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아래에 그 OCPP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OCP 그래서 Office of Combination Product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런 조직을 만들 때 청장 직속 조직으로 존재하면서 그 밑에 있는 센터 간의 부서 칸막이를 불문하고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FDA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슈퍼 오피스 이런 말도 그때 당시에 나왔는데 10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때 그 비전이 굉장히 옳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OCP가 복합 제품에 대해서 그 부서 간 조율하고 부서 간의 심사를 당기고 하는 그런 역량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OCP를 이제 그 정의를 좀 하다면 융복합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소통 창구 그리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품목 분류와 주간 검토 부서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OCP에서 운영 목표를 5가지로 이렇게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속성입니다. 품목을 분류하거나 주간 부서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신속하게. 예, 그래서 처리 기간이 60일인데 60일 이내에 100%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배정을 할 때 융복합 종류를 보는데요. 의약품 의료기기 컴비네이션이냐 또는 생물제제와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과 생물제제 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물제제 이런 식으로 어떤 요소들이 이제 결합된 제품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일관성입니다. 예, 처리 기한 내에 무조건 효과적이고 부서 간의 일관된 검토 기준을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판후 규제에서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민원을 해결하는 겁니다. 특히 융복합 제품은 검토 기한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해소를 이 OCP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침서 발간 요 5개를 이 조직에서 10년 동안 매우 꾸준히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의 융복합 제품의 처리 건수가 559건이나 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이고요.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와 이렇게 많았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시더 그러니까 이제 의약품을 관할하는 센터인데 의약품 센터 시더에서 처리한 게 434건이고 그게 78%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담당하는 CDRH에서 한 게 75건, 13%. 그다음에 생물제제 담당하는 시버에서 처리한 것이 50건, 그래서 9%.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이게 가장 최신 자료인데요. 회계연도 2020년의 결과입니다. 신청 건수를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게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신청이 263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융복합 제품이 이제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서
더 많은 제품이 이제 허가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되게 쉽게 짐작할 수 있었고요. 의료기기 510K가 90건이 됐었고, 그다음에 계량 신약이 83건, 그리고 신약의 품목허가 신청이 32건. 그러니까 이 기간 1년 동안에 신약으로 허가된 제품 중에 32건이 융복합 제품으로 이제 허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융복합 제품이 말은 굉장히 무성한데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FDA를 보니까 FDA가 이렇게 좀 앞서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이런 숫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선행 지수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 같은 기간에 융복합 제품 지정 처리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처리라고 하는 거는 미국 FDA는 융복합 제품 지정 절차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그다음에 이제 따라서 검토를 받게 되는데요. 한 해 동안에 7건의 신청건이 있었고 평균 처리 기간이 58.7일. 그래서 원래 처리 기간 목표율이 60일인데 100%를 다 처리하고 있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OCP에서 최근에 미국의 그 국회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저희가 이제 추출한 그런 자료입니다. 융복합 그 지정 신청을 저희가 RFD라고 하는데요. Request for Determination, RFD라고 부르는데 또 사전 신청을 하는 절차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re-RFD라고 하는데 Pre-RFD는 RFD와 다른 건 뭐냐면 RFD는 그냥 공식으로 지정하는 거고요. Pre-RFD는 공식으로 지정 신청하기 전에 자료가 조금 부족하지만 있는 자료를 다 꾸려서 제출하면 비공식적인 의견을 FDA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로서는 우리가 이 제품이 개발되면 나중에 어느 쪽으로 지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미리 알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한 해에 보니까 이 프리-RFD도 79건이나 접수가 됐고 그 중에 한 60건 정도가 융복합 제품으로 사전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아닌 것이죠. 그리고 평균 처리 기간도 55일 정도로 해서 이제 빠르게 진행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한 해에 한 80건 가까이 신청된 걸 보니까 미국에는 융복합 제품의 그 개발이 아주 활발하다라고 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이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 pre-RFD, 사전 RFD 하는 거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제품 정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FDA의 비공식적인 답변을 좀 얻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pre-RFD를 하고, 오른쪽 컬럼에 보시면 RFD는 시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어떤 센터에서 검토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제품 분류는 어떨 건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확인한 다음에 그쪽으로 접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RFD를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에 보시면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질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다 제출돼야 되고, 왼쪽에는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못 내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좀 내어도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융복합 제품을 이제 검토의 주관 부서를 어떻게 배정하는지 FDA 보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 작용 기준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MOA 또는 PMOA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근데 주작용 기전을 융복합 제품에서는 좀 정의를 따로 하고 있는데요. 정의를 보시면 해당 제품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 효과를 달성하는 원리, 이렇게 해놓고 아래에 보시면 해당 제품이 제공하는 전체 치료 효과 중에서 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기여하는 작용 원리가 뭐냐,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아래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그래 치료 효과는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의도한 질병에 대해서 치료나 완화, 처치, 예방
또는 신체 구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를 우리는 치료 효과라고 보고, 이 치료 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작용 기전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가장 많이 컨트리뷰션 하는 것을 주 작용 기전으로 보겠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작용 기전을 보고 의약품이면 시더에 배정할 거고, 의료기기면 CDRH, 그다음에 생물제제이면 시버,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해서 그 분류를 끝내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래 포인트 보면 센터별로 융복합 제품 담당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OCP와 협업하는 센터별 그 컨비네이션 프로덕트 담당자들이 또 따로 있어서 그 센터 레벨에서 아주 그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판단이 불가능하다. 여기 보는데 합리적인 사유로 판단이 불가능해야 된다고 해요. 아, 이해할 만하다. 이거 너무 애매하다. 예, 그럴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그 여기 해당 제품의 전반적인 안전성, 유효성과 유사한 특성의 제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 그러니까 유사한 특성의 제품을 예전에 한번 검토해 본 경험이 있는 센터가 있는가? 라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배정하고, 없으면 그 제품의 가장 중요한 안전성, 유효성의 특성을 누가 잘 가장 검토할 수 있는가? 그걸 보고 그 부서로 배정하고 하는 이런 원칙을 미리 세워놓고 이것대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의사결정 절차가 빠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OCP 리포트에 보니까 이런 분류를 하기 위해서 센터 간에 얼마나 자주 내부 회의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왼쪽에 아래에 있는 그 표에 FI20 거기에 보면 품목 분류와 관련된 그런 활동을 950회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한 번의 횟수라고 하면 회의를 한 것도 있고 만나서 뭐 간단한 토론을 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950번이라고 하는 많은 횟수의 인터랙션을 하면서 센터와 센터 간에 조율을 하고 센터와 센터 간에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활동 기록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 FDA에서 융복화 관련된 지침서를 보니까 매우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맨 위에 보시면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주관 부서를 결정하는데 어떤 원칙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또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라. 품목 분류는 이런 원칙으로 하겠다. 자, 그다음에 GMP는 어떤 GMP에 따르는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기술 평가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 지침서에 그 명확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엿보였습니다. 이 그 융복화 허가 사례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의약품에서는 대부분 다 프리필드 시린지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뭐 요즘에 보면 저희가 뭐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슐린 제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프리필드 시린지로 나오다 보니까 프리필드 시린지 형태의 의약품으로 이제 그 컨비네이션 프로덕트로 허가된 게 매우 많이 있었고요. 여기를 이제 왼쪽 제품을 보시면 이 프리필드 시린지인데 여기 아래에 보면은 주작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뭔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증의 저혈당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고 의료기기는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냥 보조 기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요. 오른쪽 제품도 보시면 프리필드 시린지인데 이렇게 같이 묶어져 있는 거를 단일체 제품으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주작용은 의약품이고 의료기기는 보조적인 의약품을 전달하는 기구. 그리고 이제 주작용이 의료기기로 분류된 이런 제품을 보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이것도 이제 그 파클리탁셀이 코팅된 풍선이고 이 풍선의 기능이 이 제품의 주작용 기능이다. 그래서 혈관 직경을 확장하는 것이 풍선의 핵심적인 기능이고 의약품은 일시적으로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것을 막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오른쪽에도 유사한 경우입니다. 고어에서 나오는 경동맥 스텐트인데 이것도 경동맥 스텐트가 직경 확장하는 게 그 기능인 거고, 의약품은 혈전 용해도를 이제 그 혈전 용해제로 잠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보다 효과가 길게 유지되는 제품의 주작용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또 왼쪽을 하나 보시면 이것도 주작용이 의료기기인 경우인데요. 왼쪽은 이제 그 체외 진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규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제 검사 기기인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일부 성분이 의약품 성분이어서 주기능을 이제 체외 진단으로 본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이제 그 고막 안에 의약품을 한번 전달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주작용은 이 귀에 뭔가 그 시술 기구가 이렇게 통과하게끔 역할을 주는 거고, 의약품은 삽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국소마취제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의 사례를 보면 FDA가 어떤 눈높이에서 주작용을 판단하고 있는지, 어떤 원칙에서 주작용과 보조작용을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융복합 제품인 경우에 그럼 GMP 요구 사항을 어느 것에 따라야 되지? 이것도 좀 질문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의약품은 CDER에서 관장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CGMP라고 하는 GMP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CDRH에서 관장하고 의료기기에 대한 GMP는 QSR이라고 부릅니다. 생물제재는 CBER에서 관장하고 또 생물제재에 대한 CGMP가 따로 있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 세포 또는 조직 관련된 제품은 CBER에서 관장하고 Good Tissue Practice라고 하는 그런 GMP에 준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떤 제품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의약품으로 분류되면 CGMP를 기반으로 하고 의료기기로 분류하면 QSR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FDA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최소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 요구 사항.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품 특성에 맞게 설계 관리 또는 양질의 원재료 사용 또는 공고한 제조 절차에 대한 통제, 그리고 시정 및 예방 조치 이런 것들을 다 기본으로 해야 되고, 일체형의 제품인 경우에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혼합되거나 해서 일체형의 제품인 경우에는 품질 시스템을 2개 다 적용하든지 아니면 각각의 품질 시스템에서 그 제품에 적합한 거를 골라서 적합 선언을 하고 거기에 적합하든지 이런 2개의 옵션을 제시를 해서 회사가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기기로 분류된 복합 제품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의료기기로서의 QSR 레귤레이션에 맞는 그런 GMP 규정이 이미 깔려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약품 특성에 필요한 추가의 요구사항을 찾아서 그거를 추가로 얹어서 적합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융복합 제품의 그럼 시판후 안전관리 어떻게 하나, 어디에 좀 맞춰야 되나? 이 그 FDA가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 보고 시스템이 제품마다 현재 다릅니다. 맨 위에 있는 걸 보시면 그 FDA에서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이라고 해서 의약품 보고하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EMDR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온 게 이제 백신과 관련된 백신에 관련된 부작용 보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요 세 개를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열어놓고요.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는 완제품 제조자가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부분품 제조자가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좀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제품 제조자가 부분품을 외부에서 구입해서 우리 제품에 포함시켜서 제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품에 대한 책임, 제조물 책임은 부분품 제조자가 지도록 하고
포함한 완제품에 대해서는 완제품 제조자가 지도록 했는데 시판 후 안전관리 단계에서 완제품 제조자가 제일 먼저 시판 후 안전관리 이슈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접했을 때 이 상황을 분석해서 루트 코즈가 부분품 제조자에게 있다라고 하면 부분품 제조사한테 그 상황을 알려서 부분품 제조자가 그 안전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의 체계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시사점을 봤을 때 제가 가장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릴 때부터 이 오피스 오브 컨비네이션 프로덕트의 조직이 너무 부럽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저는 또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합 제품을 그 식약처로부터 분류를 받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똑같은 설명을 이 부서 저 부서 이 부서 저 부서 막 다니면서 해야 되고 그 중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뭔가 융복합 제품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주무부서가 좀 강력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식약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직 효과적으로 잘 일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품목 분류를 하거나 주관부서를 배정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좀 하는 것에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앞에서 보셨지만 FDA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이고 또 일관성 있게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융복합 제품을 분류하고 주관부서를 배정하고 하는데 체계적인 표준 절차, 그다음에 처리 기한을 딱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분류의 원칙, 또 주관부서 배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표준화 시켜놓고 거기에 따라서 건건이 사례를 잘 만들어 오는 그런 10년의 과정들이 지금의 이 OCP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침서가 좀 꾸준히 세분화되고 있는 거를 좀 느낍니다. 그래서 융복합 제품을 제조하고 개발하는 회사들이 좀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제를 잡아서 자주자주 소통하고 지침서를 좀 세분화하고 또 설명회도 굉장히 자주 하더라고요. 이렇게 웨비나 형태로 설명회를 자주 하고 있어서 하고 나면 또 거기다 이렇게 그 FDA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저희가 사후에도 다시 보기를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그 OCP의 조직을 우리도 좀 벤치마킹해서 식약처와 융복합 제품 개발하는데 좀 선도적인 역할도 해주고 효율성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약처 혼자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요. 업계에서 그런 방향으로 레커멘드 해주고 또 요구도 하고 그렇게 좀 해야지 식약처가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공유 드린 거는 우리가 이런 방향에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 방향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의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